네, 국민의힘이 조금 전 황우여 위원장과 함께 임시 지도부를 이끌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네, 야권은 해병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하는 장외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이제 비상대책위원 등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짚어드리면 일단 황우여 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제 유상범, 전주의 엄태웅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이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하게 되고 당연직 비대위원이죠. 이 정책위 의장인 친윤석열계로 불리는 정점식 의원, 신임 사무총장인의 성일종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배준영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앞서 인선 보셨을 텐데 좀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지도 체제가 총선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지금 바뀐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연속성을 유지하되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지나치게 가깝다라는 인식을 가진 인사는 조금 이제 배제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비대위를 통해서 전대 룰을 포함해서 어떠한 그 변화를 모색하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인선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뭐 관리형이라고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자체들이 과연 비상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가 매우 한정된 조건 속에서 출범했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여전히 한 달 정도 미뤄지는 것조차도 설왕설래가 되는 어려운 형국에 있기 때문에 매우 컴팩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룰 개정까지는 염두에 두는 그런 정도고, 어쨌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이제 다음 대선을 앞두고 기싸움이 벌써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비대위 인선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좀 조심스러운 비대위 인선이다. 사실 비대위 활동은 짧아도 이 총선 참패 후 당 수습과 함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당대회까지 활동을 하는 만큼 전당대회 개최 시기 또 룰 개정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데, 글쎄요, 황우여 비대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비대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전한 메시지라든지 또는 자기 생각을 보면은 사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가 좀 애매하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비대위의 역할과 관련해서 또 전대 룰과 관련해서 처음의 일성은 지금 뭐든지 당을 변혁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결기로 들렸는데, 그 다음에 뭐 보수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본인이 지금 심적 갈등이 큰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은 탄탄한데 외부로부터 이런저런 그 인풋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압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지금 그 언어 표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함을 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체제를 안정시키는 일이고, 그다음에 총선 대패로 인한 당의 위상을 다시 한번 올려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뭐 이미 예상했지만 야권의 공세가 상당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과 종국혁신당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국민 여론을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또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혁이 뚜벅뚜벅 움직여지고 있다, 변혁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의 가늠자가 아마 전대 룰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전대 룰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변경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를
이 비대위원회 몇몇만 가지고는 확실히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좀 조심스러운 인선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네. 만큼 글쎄요, 전당대회 어떤 룰과 관련해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그 낙선자들도 그렇고 룰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반영하려는 의지가 이 안에도 숨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내 부대표까지 인선, 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인선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TK 인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비대위원도 제천, 당양, 그다음에 홍천, 그러니까 충북, 강원, 경기 북부, 그다음에 전주의 의원도 강북이죠, 강동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과 말하자면 TK 진영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정정식 의원도 통영이지 않습니까? PK 지역이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체로 TK 중심의 당원들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TK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대로 가는 것을 좀 원한다고 볼 수 있고 상징적으로 지금 홍준표 시장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하자면 비대위원장한테도 압박을 하는 것이 왜 다른 거 손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염두에 둔 의미에서의 어떤 인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 일정 정도 퍼센테이지로 50%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한 30% 정도까지는 당원 외에 일반 여론조사도 넣겠다 이렇게 심중에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 조금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인선과 관련해서 어쨌든 비대위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의 정정식 의원, 사무총장의 성일종 의원이 내정이 된 상태고 자, 원내 수석 부대표로 어쨌든 배준영 의원이 내정이 됐어요. 지금 야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특검법 등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사들 임명이 좀 야권과의 대응에 있어서 앞으로의 관계 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좀 효과를 낼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을 봐서는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그것을 방어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점쳐지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그 면면을 보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이반되는 그런 행태를 보일 만한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원내 대표단도 그렇고 비대위도 그렇고 지금 21대 국회 이제 마지막 최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는가에 지금 집중하지 않을까. 요 인선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런 입장이 크지 않을까. 단지 이제 그 비대위원 중에 김용태 당선인을 한 사람이 이제 포함시켰던 것은 나름대로 균형을 맞춘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색을 맞췄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인천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인연 같은 것도 조금 포함해서 좀 많이 관찰해왔고 또 그 자리에 적절하다 해서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대위가 꾸려졌고 이제 전당대회까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전당대회에서 그럼 당대표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찍혀서 사진으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어떻게 저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도서관에서 이어폰 예. 끼고 책 읽는 장면. 그러니까는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그 이유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보도가 돼야 시청률도 좀 올라간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상식으로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보통 책 읽으려고 그러면은 조용히 자기 집에서 앉아서 읽지. 동네 도서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봐서는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꿈이 있고 또 총선의 과정을 통해서 총선은 대패해서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고 또 지금 뭐 보수 정당에서 유일하게 팬덤이 형성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행동 반경을 넓혀가는 거는 분명한데 단지 타이밍을 지금 그러면은 당권 도전하느냐 아니면은 재충전을 하고 나서 도전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죠.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변수는 한동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아직 내가 나갈 거야 아니면 이번에 아니고 다음 기회를 봐야지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렇게 자기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나 아직 그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거든 정도의 암시만 주는 것이 아닌가. 단지 당권 도전까지는 별 무리가 없겠지만 더 큰 꿈을 꾼다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이 사이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인식이라든지 경험에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관계로 계속 평행선을 그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관계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좀 활동을 재개하는데 어떠한 변곡점이 있어야 할 것인지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뭐 본인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했고 자주 보자 당직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돌아온다는 뜻은 뭡니까? 그냥 당대표 하러 온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나올 것이냐 다음번에 당대표 나올 것이냐 한 번은 당대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보궐선거를 이용해서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한번 경험해 보는 이제 그런 그것이 이제 하나의 빈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현재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당 룰 개정과 관련해서 아무리 계산해도 7말 8초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휴가철이라서 아무도 전당대회 허용 못한다. 따라서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8월 달에 하는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같은 날 하자. 굉장히 그 민주당 입장에서 아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재미없는 전당대회, 추대 형식의 전당대회가 된다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밀어서가 아니라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한동훈까지 들어오면 전당대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 특히 말하자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주자가 윤 대통령의 복심을 얻고 뛰어들었을 때는 상당히 역동적인 드라마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본인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내 밑에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번 그 이준영 기자회견에 말씀을 해석해 보면 내 손에 잡히는 사람은 아니다. 술 먹으러 가자 그런다고 술 먹으러 갈 사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정한 관계가 설정이 됐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제가 봤을 때 성정으로 봤을 때 일부러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이고 한가하게 말하자면 그 양재동 도서관 아들이 했다는 것은 이제 몸이 회복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몸 풀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옆에서 펌프질을 하면 또 뭐 말하자면 뭐 자기 지지자들이 당원 가입도 한다 그러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공개가 되면 될수록 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이 견제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가 지금 전당대회 좀 빨리 열자 이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좀 전당대회가 미뤄진다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당대회 비대위가 이제 구성이 됐고 또 비대위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빨리 전당대회 열자, 관리용으로 하자 하는 거는 비단 지금 잠재적인 전당대회 주자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 의원님 잘 지적하셨듯이 전략적으로 볼 때 민주당하고 똑같은 날 전당대회를 하면 그야말로 정말 빅뱅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빨리 해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주자를 뽑자라고 했다라는 것이 과연 이제 그 지지자들이라든지 또는 관전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한동훈을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불필요한 곡해를 낳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총선의 패장이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이 몇 %가 있던 간에 그런데 지자마자 다시 나온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거를 또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뭔가 룰이 개정이 되고 일정 정도의 어떤 개혁의 움직임 속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뒤로 갈수록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확률이 많은데 굳이 빨리 전당대회를 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지금 당내의 주자들이 견제를 했다라기보다는 더 큰 그 그림 속에서의 어떤 그 압박 내지는 그런 영향력이 행사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늦출 것처럼 하다가 다시 막 당에서 그런 아우성을 치니까 다시 그러면은 뭐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황우여 위원장의 위상도 서지 않고 이게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야라는 그런 의구심만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 어쨌든 뭐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지금은 굉장히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2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대선은 3년째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낯설지 않고 신선하지 않고 계속 보이면은 이걸 이렇게 오래 묵은 것 같은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그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주변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지금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 특검법을 고리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연대를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또 국회에서는 천막 농성을 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오는 25일 범국민 집회도 연다 이런 방침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글쎄 정부 여당으로서도 계속 야권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일 텐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때 미진하다 그러면 내가 먼저 나서서 특검하자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그 야권 입장에서 특히 최상병 측 변호인들 입장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벌써 10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법상으로도 1년이 이상면 그런 어떤 통신 기록들이 망실되기 때문에 실제로 올 7월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다. 대통령께서 조금 더 그런 말씀을 주실 거면 공수처 수사를 6월 말까지 기다려보자, 가령.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대로 그런 어떤 통신 말하자면 기록들이 망실되는 것이 우려가 되면 내가 6월 말까지 기다려봐서 뭐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수정 제안을 하겠다라든지 그랬으면 조금 더 말하자면 야당이 이렇게 뭐 무슨 모든 정당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명분은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막연하게 나만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받을 수 없고, 특히 최근에 5월 7일부터 9일까지 한 여론조사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57%가 찬성한다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50% 넘지 않지만 반대보다 찬성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대 집권 2기 최저의 말하자면 지지율을 기록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다 보니까 야권 입장에서 이것이 이번 총선의 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어떤 명분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어떤 말하자면 등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천막농성하고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그야말로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법안에 독수 조항이 없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여당 입장에서나 대통령실도 조금 더 말하자면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어차피 이게 국민의 대의라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22대 국회를 가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야권의 전략은 아주 분명하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최해병 특검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두들길 것 같은데요. 그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시한을 두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거와 함께 7월이 넘어가면은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입장이었으니 지켜보겠다 7월 달까지.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어쨌든 그 포렌식 이후에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하는 등 그 수사가 상당히 이제 탄력을 받고 있으니 그때까지는 지켜보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때 특검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한을 뒀으면은 이번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아니 6월까지는 일단 보자는 거였잖아, 조건부였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한이 없다 보니까는 그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럼 납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주체는 무엇이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 제기할 여지를 만들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야권의 공세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권의 공방, 여야의 공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야권은 범국민 집회 운운하면서 여론을 움직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반전될 수도 있고 전국이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시한 문제를 지금 오히려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어떤 그 채널로든 제기해가지고 지금 무조건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론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전에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만약에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해서 이제 재의결에 들어가면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를 단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뭐 표결 때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찬성표를 던진 바 있고, 뭐 안철수 의원, 뭐 이상민 의원 등은 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탈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김웅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는 아마 그 찬성표를 던질 것 같고, 그 외에도 두 사람 외에도 2명이 더 있고요, 공식적으로. 예. 그런데다가 이제 현재 21대 의원이나 낙선된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비밀 투표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제를 한다는 표현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의 더군다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여론 추이를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다음부터 전국이 상당히 심각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면은 결국은 그 여론에 따라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17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권의 의원들도 설득하고 그다음에 여론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내지는 대안이
거부권 행사 이전에 나와야 된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문제는 뭐 간단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의 요구는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그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수처가 적어도 몇 월까지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전격적으로 결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여론조사로 봐서는 이 지금 여론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국체적으로 좀 몇 명이나 좀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렇게 이제 모수가 줄어들므로써 근데 180명만 있어도 통과되는 경우 한 30명 정도의 결함만 생겨도 자체적으로도 3분의 2가 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4, 5명 정도만 넘어가도 실제로 야권 전체가 다 모이면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재석이 찼을 때 뭐 17표, 18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 현재 많은 어떤 낙선한 의원들의 해외로 외유를 떠났다든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명만 안 오더라도 180명으로서 통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통과되는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제발 나가지 말고 참석해서 불을 던져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점차 과연 그런 통제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통제력이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나마도 드러난 의원님들 중면 국민의힘에서는 한 5표 이내 표 정도가 반란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라인 사태와 관련된 책임 공방이 지금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라인의 매각 논란을 촉발한 이 일본 정부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다 이런 보도를 언급하면서 정부를 비판을 했고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당 내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이거를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 네이버 라인 문제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그 정치권이 격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이 우리나라 여론이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성적일 수가 없습니다. 감성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걸 또 정치권에서 일부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라인 사태 이전에 사실은 뭐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또는 독도 문제라든지 최근에도 지금 계속 그 자극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라인을 투자한 것인데 지금 마치도 뺏으려고 한다라는 식의 지금 그런 어떤 그 정서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근데 정작 네이버는 오히려 지금 이 라인과 관련해가지고선 소프트뱅크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 열린 그 옵션을 가지고 팔 수 있으면 파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정부가 과연 개입해갖고 들어가가지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전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은 왜곡이고 그다음에 감정적 대응은 실질적 해결이 아니다라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한 그 틀린 것은 아닌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정치적 분위기까지도 지금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기업 자체가 지금 팔 수도 있다 그러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러면 어디까지 견제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갖고 그다음에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쌓이고 쌓인 데다가 이 한미일 3자 간에 그리고 한일 간에 이런 어떤 그 군사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까지 포함돼 가지고 이거 자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하나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더군다나 뭐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 지금 라인을 침탈하려고 한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감정을 지금 자극하는,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야권의 행태인데 뭐 총무 상위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 조야에. 그런데 과연 지금 마치도 우리가 라인 침탈당하는데 마치도 1910년에 침탈당하듯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정치적 왜곡인데 이거 자체를 지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여당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더 지금 안타깝습니다. 네, 뭐 한일 간 정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문제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의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네이버 개발자고 사내 이사였던 신중호 이사가 배제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 이사라만 하고 또 정부의 말하자면 행정 지도라고 하는 것이 매각까지 표현하는 것인지를 우리나라는 지금 과학기술부 차관 정도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답을 주고 있거든요. 아쉬운 것은 집권 2년 기자회견 때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기자가 기시다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론 뭐 강제징용 관련했지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라인 사태와 같은 부분은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그 한마디만 했으면 현황을 대통령도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의 시그널은 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한일 간에는 미래지향적 뭐 젊은 세대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본 네 마음대로 해도 나 아무 말 안 할게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외교부에 아무런 논평이 없고 가기부 차관이 뭐 대응한다. 예.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법안 관련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중국의 틱톡이 말하자면 미국의 그 자국민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본이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과 관련해서 그게 국가와 정부의 노력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국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시장을 개입하지 않지만 최소한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전혀 손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영향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예. 제가 대통령의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매우 아쉽게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 인선 등 각종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